안녕하십니까. 박선비 유교 철학을 말하다의 박평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중국 유교 철학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국 철학사의 연원에서부터 공맹의 선진유화, 그다음에 한당유학, 그다음에 이제 송나라 주작, 신유학, 그 다음에 청나라에 이제 고정하게 이르기까지 중국 역사 속에서 유교 철학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한국 유교 철학의 특징을 소개할까 합니다. 한국 유교 철학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되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지리적으로야 현재 중국의 땅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철학을 우리가 영향을 많이 또 받아왔고 받았다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요즘 최근 들어서 우리 철학계에서는 유교 철학이 꼭 중국의 유교 철학을 연원을 해서 받아들였다라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국의 유교 철학은 우리의 역사의 관점보다는 철학사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어릴 때 서양으로 이렇게 입양 갔던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생활이 넉넉해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다시 고국을 방문해서 부모를 찾는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신 일이 있죠. 왜 그분들이 다시 고향을 찾고 부모를 찾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뿌리, 정체성을 찾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한국 철학사를 별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강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유교 철학의 어떤 정체성, 우리 민족의 정체성하고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철학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철학자의 관점에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국 유교 철학사의 특징을 보면 먼저 문헌 이전 시대와 문헌 이후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문헌 이전 시대를 환국, 배달국, 고조선으로 잡을 수 있고 문헌 이후 시대는 기자조선부터 부여, 삼국, 고려, 조선, 근현대에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헌 이전 시대에는 한국, 배달국, 고조선에 대한 기록은 특별히 없고 또 그거에 대한 그런 이제 문헌 이전의 시대가 이 유교 철학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어떤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어떤 철학사의 어떤 관점, 철학자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상당 부분 우리의 선조들이 유교 철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성균관대학교 유승국 교수님, 그리고 또 이기동 교수님 등 몇몇 교수들이 최근에 그 우리 유교 철학을 이제 고대 우리 고조선까지 연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교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이죠. 이기동 교수께서는 유학 5천년사라는 책을 편찬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단곡이라는 책을 텍스트로 해서 또는 우리 유교 철학의 어떤 역사적인 연원하고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유교 철학이 우리 고조선의 어떤 학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마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유교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인의해지신 이 오상인데 공자로부터 지금 현대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을 밝혀온 역사, 2500년 동안의 역사가 공자의 인사상, 맹자의 의리사상, 그다음에 주자의 이제 가래, 주자 가래를 집대성한 거, 그다음에 왕양명의 치양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실학이 집대성, 실학이라는 학문이 이렇게 대두된 유교 철학의 역사를 보면 2500년 동안 결국은 인간의 본성을 밝혀온 역사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공자께서 정리한 이 유학이 그 이전에 고조선의 학문이었다고 본다면 5000년 역사 중에 전반기 2500년과 공자 이후의 2500년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밝혀오는 순환의 역사가 아니었나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인식이나 역사에서 이런 관점으로 설명해내지 못하는가? 저는 이제 그 동안에 몇몇 이렇게 근거를 좀 찾아본 일이 있는데요. 일단 일제의 식민화 정책에 따라서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말살한 역사가 있다. 그런 시대가 있었죠. 한 시대에 걸쳐서. 그리고 엄청난 예산과 정책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말살하고 특히 우리 유교 철학을 유학 사상을 탄압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 무분별한 서구 문화 유입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서양인들의 관점, 서양인들의 의식의 관점에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정리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빠진 부분, 오류들이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의 폐지로 인해 과거 제도가 폐지됐죠. 근대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유교 경전이 제도권에서 약간 밀려난 것도 지금 유교 철학이 현실 사회에서 좀 침체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영향이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5000년의 역사에서 우리 선조들이 중요한 어떤 철학 사상 이념으로서 통치 철학으로 유지해왔던 이 유교 철학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우리 한국 유교 철학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국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삼국시대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문헌 이전 시대에 대한 유교 철학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 연구된 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철학은 한자 문화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한자를 사용한 시대를 살펴보면 유교 철학은 이제 한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활용되어졌을 거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언제 유교가 전래되거나 혹은 발원됐을까?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은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에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고 또 고조선 시대 말기에였을 거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있고 한사군이 설치됐을 때다. 또는 삼국시대부터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다양한 학설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러나 유교 철학의 연원을 살펴보면요. 요순 시대까지 소급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시기에는 이제 바로 우리 고조선에는 당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던 시기하고 불과 40-50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교 철학은 요순 시대를 연원으로 삼고 있는데 순임금이 또 우리의 조상인 동이족으로 알려져 있죠. 맹자라는 책에 맹자께서 수는 동이지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나라를 세운 탕임금 역시 동이지인으로 이제 동이족의 후예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유교 철학이 요순 시대와 하운주 3대 시대까지 올라가는 거죠. 공자께서 체계한 이 유학 사상은 유교 철학이 바로 고조선의 학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의 사용을 보면 이제 문헌 자료를 살펴보면 삼국지 위지도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한조에 보면 전국 시대 연나라가 이제 왕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했는데 바로 고조선에서도 이제 왕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고 관직명 역시도 이제 같은 시대에 사용되고 있다. 그다음에 양홍이란 이제 학자가 지은 방언이란 책, 허신의 설문해자 이러한 책들을 보면 조선에서만 특수하게 쓰여진 그런 한자와 방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라는 어떤 문자도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창안해내고 만들었다고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일찍이 이 한자 문호권이 우리 조상들에게 유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988년 3월에 경남 의창에서 고분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안에서 5자루의 붓이 출토가 됩니다. 이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BC 1세기 경으로 나오는데요. 이미 한반도 남쪽에는 한자 문화가 형성된 걸로 우리가 유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 철학의 근원을 보면 이렇게 문헌 자료하고 유물 자료 등을 통해서 유교 철학의 발원이 한국 유교 철학의 발원은 바로 이 고조선 시대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문헌으로 기록된 최초의 이제 국립대학이 있는데 바로 고구려 태학이죠. 그래서 고구려 태학은 고조선 시대의 태학을 계승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학자도 있습니다. 바로 고구려가 다물정신, 되물려 받는 고조선의 정신을 되물려 받겠다라는 어떤 그 사상에서 이제 고구려의 정신이 다물정신이 나오죠. 그리고 공자께서는 논어에서 그런 말을 하시죠. 바다를 건너 군자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예로부터 중국인들은 고대 한국을 동방의 군자지국이다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사고를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한자와 유학 사상이 유교 철학이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만 우리는 지금 교육되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자의 기원이나 유교 철학의 발생 연원을 보면 결코 우리 조상인 동이족과 무관하지 않고, 그렇다면 한자와 유교 철학은 어찌 보면 우리 조상들이 만든 문자이고 우리 조상들이 창안해낸 어떤 그런 철학이고 사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국수주의에 빠져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또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또 바른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하고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어느 러시아 사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우리나라 이 사학자가 하고 같이 한 팀이 돼서 연구를 하는데 러시아 학자가 그랬답니다. 너희네 나라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너희네 나라는 있는 역사도 왜 스스로 부정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렇게 제야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고조선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이제 고조선에 대한 역사가 역사학계에서 받아들여진 지가 얼마 안 되죠. 최근의 일이죠. 거의 뭐 신화로만 존재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교육되어지다가 이제 교과서에 고조선이 이제 실제 존재하는 어떤 국가로서 이제 인정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전 시대의 학문과 철학이 바로 유교 철학과 무관되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최근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 중에는 바로 각골문이라는 이제 유물이 발견되면서 더 분명해지기 시작을 하죠. 청나라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위서라고 이렇게 치부했던 이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산해경에 있는 내용들이 1898년에 발견된 이 각골문의 내용하고 이제 비슷한 점이 많은 거예요. 연대나 이런 그 사건들을 이제 대비해 봤을 때. 그래서 상고 시대의 역사적 사실들이 이제 귀중한 문헌적 가치로 다시 재인식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골문자는 바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고대에 사용했던 이제 은나라의 어떤 이제 사용했던 문자였죠. 그래서 산해경, 대왕동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바다 건너 동쪽에 군자국이 있으니 그 사람들은 의관을 하고 칼을 찼으며 짐승을 먹이는데 두 큰 호랑이를 곁에 두게 하고 그 사람들은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다투지를 않는다. 이런 기록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BC 1400년 무렵에 은나라 각골문을 보면 동부족을 동인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 인자만 이렇게 썼다 그래요. 이는 이제 사람 인자가 그냥 보통 명사로 쓰여진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조상인 인방족을 의미하는 어떤 고유명사로 사용되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인방족의 문화는 은나라에서도 상당한 문화적 수준을 가진 민족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환단고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다시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데요. 한때 사학계에서는 이제 위서로 이렇게 치부하던 책이죠. 이천의 산해경처럼 환단고기는 운초 개연수라는 분이 1911년에 이제 쓰고 하남당 이유립이 1979년에 발행한 책으로서 고조선의 역사를 지금 언어와 정사로 담아낸 상고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개연수 선생 이전에는 이제 몰래 이렇게 국가에서부터 국가의 금서로 이렇게 전해져 있던 어떤 기록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구전되거나 비밀리에 이렇게 전수되었던 것들을 운초 개연수 선생이 이제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역사학의 관점으로 보면 문헌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서라고 볼 수는 있지만 철학자의 관점으로 보면 내용이 가지는 의미나 이치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서라고 한번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 보면 2세 단군부로 신축 원년에 학교를 설치하여 학문을 일으키니 문화는 크게 진보하여 급영성이 날로 높아졌다라고 해서 이미 BC 2240년 전에 학교를 설치했다는 기록이 환단고기 책에 나오고 또 3세 가륵 단군 6년에 보면 태학태사 고신이 부모의 3년상을 지내겠다고 하니 임금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태학이라는 이제 국가에서 세운 교육기관이 고조선에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태학에서 바로 태학태사가 존재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부모 3년상을 지낸다는 것은 바로 우리 유교의 어떤 전통적인 부모 효의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유교 철학의 연원이 이미 고조선 시대에는 보편적인 어떤 통치 이념이고 사회 질서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삼국시대 이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거는 우리가 이제 한 번쯤 우리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됐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미 유교 철학 유학을 3번에 걸쳐서 국가적으로 도외시하거나 탄압을 한 전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진시황의 분서경유가 그거죠. 또 당나라 때 이미 불교의 성행으로 유교가 침체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 1960년대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으로 인해서 이 공자 사상, 공자의 사상을 다 때려 부시고 공자 사상을 무너뜨리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2500년에 걸쳐서 중국은 유학을 탄압하거나 이렇게 도외시해서 침체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조선 이후로 삼국시대 이후로 한 번도 국가적으로 유학을 유교 철학을 탄압하거나 무시한 적이 없죠. 그러면 정말 진정으로 이 유교 철학의 종주국이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 유교 철학이 단순히 조선시대만의 학문이 아니었고 통일신라나 또 그 이전의 삼국시대 고려는 물론이고 이 통치질서와 통치 이념이 바로 유교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상당히 이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 신라 시대, 삼국 시대는 뭐 불교 국가, 고려 시대도 불교 국가, 조선이 유교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요즘도 이제 공교육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배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관점으로 서양인들의 관점이 아닌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 또 역사가들의 관점이 아닌 우리 철학자의 관점으로 보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현재에 대한 반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유교 철학사에 대한 의미는 앞으로 제가 더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고조선과 환단곡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유학 5천년사라는 책도 한번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유교 철학이 삼국시대 이전에서부터 연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삼국시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록되어진 유교 철학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